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끝난 게 아니다라고 월가에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대로 간밤의 뉴욕 증시가 그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매크로 데이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었던 간밤입니다. 혼란의 시작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경고하면서 올렸던 그 글에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0.9%의 마이너스, S&P 500 지수 오늘 0.8% 떨어지면서 6,000포인트 선 밑으로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떠나라라는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지수 선물부터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이후 오늘은 이란의 강경한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숨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당장은 제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즉각 항복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상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Right now we're doing pretty well. Remember,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There's reports that you want to send the Vice President and Steve Witkoff to meet with the Iranians and have discussion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Not sure yet. I may. Depends on what happens when I get back. What specifically is better than a ceasefire?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So something that would be permanent. Or giving up entirely. 핵에 대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미군의 개입 가능성, 그러면서 이 지정학 리스크가 더 커지는 확전 양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WTI 국제유가, 브렌트유 모두 장중 한때 4에서 많게는 5% 가까운 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시장의 낙폭도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게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의 피해를 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해당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이 낙폭을 지워내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매크로 데이터도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5월의 소매 판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관세로 인해서 지갑을 닫는 추세가 확인됐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항목별로 보면은 자동차 구매가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관세를 앞두고 선구매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었던 가운데 트럼프 감세안의 피해주들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는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있겠죠. 태양광 종목들, 이 기술주 이쪽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전기차 쪽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3.9% 급락을 했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를 기존보다 더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상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도 전기차 옵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로 해당이 되겠죠. 일제히 자동차 섹터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혜택을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제 수혜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의 폭이 좀 적었는데 사업세를 공제받게 될 미국의 대기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더 높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등의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그나마 초록불을 지켜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은행주들 역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또 이 대중적인 반발이 워낙 세다 보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비용 절감을 상원 측에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험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가 0.4%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는 모습, 그 밖에 중동 리스크 고조로 유가 급등과 맞물려서 에너지 섹터, 일부 천연가스 업체들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프록터앤갬블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종목들의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AI로 인해서 수년 내 사무직의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사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앤디 제시 CEO가 직원들에 보낸 글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 아마존은 이미 물류 네트워크라든지 재고 관리,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오늘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0.6%의 마이너스권이고요. 종가는 2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오늘 감세한 외에도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 대한 생산이 중단된다는 거고요. 생산 라인 유지 보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생산 중단에 대한 이슈가 들려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실적 차질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낙폭이 오늘 조금 더 컸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3.9% 급락한 316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 안경 브랜드 업체죠. 에실로 룩소티카와 손을 잡고 AI 스마트 안경 협업을 확대한다. 기존의 파트너사인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20일 프라다와 오클리 브랜드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앞서 공개됐던 레이벤 메타2보다 유사한 사양을 갖추되 내구성과 방수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메타의 주가는 간밤 0.7% 하락하면서 700달러 선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처음으로는 태양광 섹터를 오늘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원이 감세안을 확정시켰고 재생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단계적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태양광 주들,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들의 낙폭이 아주 컸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퍼스트 솔라가 18% 가까이 하락, 인페이즈 에너지가 24% 가까운 급락이었고요. 그 밖에도 솔라 엣지와 선런 각각 30%대와 40%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버브 테라퓨틱스, 이제 폭등 관련주로는 폭등 특징주로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 중인 바이오 테크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일라이릴리로부터 13억 달러의 인수되기로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유전자 편집 기술 확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버브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81.5% 폭등하면서 11달러 선 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 뉴스도 들고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 예금 토큰인 JPMD를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은행 예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한 토큰인데요. 이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또 기관 고객에게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오늘 보면은 JP모건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업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제도권 은행들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이어간다 혹은 확대해간다라는 스탠스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의 주가는 오늘 0.3% 하락한 2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그 밖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으로는 주택건설업체죠.
기업이죠. 레나가 있습니다. 2분기 총 2만 채 이상의 주택을 인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19,000여 대보다 더 웃도는 수치이고요. 또 회사 자체 가이던스에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판매 총 이익률은 18%, 역시나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고요. EPS가 다소 아쉬운 수준으로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렇게 주택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 이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중동 리스크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4.5%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딧까지 확인해 보시죠. 레딧은 신규 AI 광고 도구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트렌드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간파하고 광고 전략에 마케터들이 반영할 수 있겠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레딧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마케팅 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딧의 주가는 6.1% 뛰어오른 1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봅니다. 네, 매크로의 한판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듯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 장 시작 전에 테헤란에서는 이제 다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발언들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 속에서 독일 총리는 오늘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 지역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반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이야기하는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사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이사회가 이달 25일에 SLR 개정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SLR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의 전반적인 국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5월 소매 판매 지표 전반적으로는 숫자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0.9% 급감세를 보여줬고요. 전망을 하회한 가운데 외식 부문에서의 부진이 돋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반적인 고가 소비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구재에 대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함께 반영하기도 했죠. 자, 금은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은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다시금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매크로 데이터 소매 판매 지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예상 하회였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 지갑을 좀 닫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7,154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 0.9% 하락, 그리고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6%보다도 더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수정이 됐는데요. 플러스 0.1%로 발표가 됐었는데 마이너스 0.1%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떤 항목이 늘었고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을까요? 감소한 항목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자동차 부품이 3.5%, 전자가전 0.6%, 건자재, 외식, 주유소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유소 부분은 2%가량의 낙폭을 보였고요. 이것이 반증하는 것은 내구재 그리고 고가 소비재에 대한 소비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증가한 부분은 비점포 소매,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0.9%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소비는 견조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가격 비교를
비교를 하기가 더 쉽고 실제로 오프라인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월가의 평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가장 큰 가격 상승은 7월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름 내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비의 둔화세가 확인되는 것은 연말일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함께 내놨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관세로 인해서 고가 소비재, 자동차 구매 시점에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 자체는 이번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논조가 다르기는 하나 우리가 관세 이슈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소비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출 가능하죠. 자, GDP 산출을 하는 컨트롤 그룹의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확인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면 자동차라던가 휘발유, 건자재처럼 큰 폭의 상승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4% 상승으로 긍정적인 면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또 월가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의견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있는 미국 상황들, 월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PC 전망치를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관세율과 함께 앞으로 PC 물가 지표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산출한 내용이고요. 실제 관세율이 최대 약 14%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관세율을 추산한 내용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코어 PC에는 최고 3.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어 PC, 특히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관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관세뿐만이 아니라 취소 을 가능성이 있는 유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은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한 월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바쁜데요. 지금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죠. 중국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싼 가격의 원유를 공급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이런 저가 원유 공급에 상당히 중독돼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타격을 받게 된다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중국 경기에 또 한 번 적신호가 켜질 우려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의 최근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4년 6월부터의 유가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70달러 선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4월에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확 유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60달러 선도 한때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의 1년 전에 가격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더 치솟게 된다면 물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감을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설문조사 결과 23%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글로벌 주식시장이 54%,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시장이 많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13%, 그리고 정부 채권의 경우에는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의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QQQ 나스닥100 ETF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종목의 조합이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성과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지수는 2025년 2월 19일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87% 증가, 지스케일러 6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42%, 넷플릭스는 38%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엠러빈, 워너브라더스 등이 추가 상승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베스코 QQQ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치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QQQ의 최근 추이 좀 들여다보면요. 상장 후에는 무려 934%의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 나타내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9.1%의 상승, YTD도 3.5%, 최근 한 달의 상승 흐름은 1.5%가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의 수익률은 조금 부진하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반등세와 함께 QQQ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QQQ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컸는가를 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YTD 상승률 87% 기록하면서 QQQ 종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지스케일러가 69.1%, 마이크론 44.4%, KLA도 41.6%의 주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40%가 넘는 올 한 해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QQQ 구성 종목 안에는 YTD 기준으로 상승폭이 탄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목표가와의 대비와 괴리율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월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QQQ 내 구성 종목 가운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엠러빈 같은 경우는 현재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1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은 강력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데 간밤 주가는 2.76%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높은 목표가로는 $650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360 선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사이드로는 지금 평균 목표가 대비로는 32%가량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월가의 의견이 있고요. 워너브라더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중 5명이 스트롱바이, 9명이 매수 의견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간밤에는 주가가 전반적인 시장에 충격을 소화하면서 하락했는데요. 1.7%가량 하락하면서 $10.58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최고 목표가는 $24, 그리고 평균 목표가는 $13.5인데 지금 업사이드로는 한 27%가량 열려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차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는가 그 비중을 좀 산출한 그래프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의 GB200, 300렉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6%, 오라클이 14%, 구글이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26%의 뒤를 이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쪽은 메타 플랫폼이고요. 16%, 그리고 그 뒤가 오라클 14%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죠. 이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기업은 역시 애플이고요. 테슬라와 X의 경우에도 11%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끈 기업 공개로 인해 투자자들은 신규 발행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상장된 몇몇 기업들은 실적이 뛰어났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도 이번 달 IPO 가격을 예상 범위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첫 거래일에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고 IPO 전 리서치와 IPO 중심의 ETF를 제공하는 르네상스 캐피털의 투자 전략이사 에이버리 마르케스는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모멘텀이 있으며 하반기 IPO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마르케스는 전했습니다. 네, IPO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것은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센티멘트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중요한 모습입니다. IPO 종목을 추종하는 ETF의 최근 성과 역시 4월 달에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했고요. 점차적으로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IPO 시장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을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1년 당시에는 IPO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좋지 못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래도 2025년 들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IPO 시장의 반등세를 좀 최초로 이끌었다, 시장의 이목을 확실하게 끌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종목은 코어 위브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서클 인터넷 그룹, 지금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표결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월가워즈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